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금액으로 다가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진다. 좋은 형태로 시세가 흘러가도 그걸 잘 지켜갈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바로 개장 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입니다. 자, 이번에 주식 투자 멘탈 관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네. 사실 주식 시장이 충동을 하게끔 굉장히 만들어주죠. 뭐 차트, 뭐 호가창, 그다음에 시향 방송,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작가 TV의 썸네일, 그 자극적인 것들.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아예 금액을 줄여라. 그러면 차라리 낫잖아요. 많은 돈으로 충동을 못 조절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충동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가 저는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 또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네. 제가 느끼고 가르쳐 본 바로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금액을 줄여라.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돈 정도만큼 투자한다면 네. 충동을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네. 처음부터 반드시 그래야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경험해보고 그걸 분류해보는 작업에서는 굳이 큰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여러 번 경험하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효율이 좋다라는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건 요건 어떤 거예요? 제가 말한 앞서서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차라리 투자를 반복해보라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기준이 생긴다라는 점.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 더 클리어한 이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저는 이건 너무 공감 가는 게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는 했지만 집을 사게 되면서 주식에 있는 돈을 꽤 많이 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내가 너무 많이 맞습니다. 마음이 편한 만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네. 마음이 불편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 일반 투자자라면 네네 절대로 그렇게까지 네.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라. 자, 돈이 많아서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무덤덤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돈을 1년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건가요? 뭐 지금에서야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잃었잖아요. 네네.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20살 때 3개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많이 잃으면서 그때 많이 제가 반복했던 게 계속 이 컷 이것만 했거든요. 컷? 어떤 의미? 근데 이 계속 손절을 학습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 없어졌는데 그냥 돌아서 보니까 그걸 이제 저는 지금도 손절을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그게 잘 되니까 자산이 커져도 훨씬 비용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나는 그거 배울 때 500만 원 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5억짜리의 가치를 띠고 있는 손절의 기준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적은 금액으로 많이 손절을 연습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동광님 사실 주식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성공한 이제 사업가 분들 아니면 네. 개인의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네. 동광님한테 또 조언을 구하는데 근데 동광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투자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또 그분들이 성공을 하진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뭐 좋은 학교 나온 분도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네. 똑똑하거나 어쨌든 뭔가 어떤 분야에서 자기만의 역량이 발달한 맞습니다. 분인데 왜 여기에 또 이게 연결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항상 네. 이 투자에 적합한 사람의 어떤 사람들일까 고민했는데 네. 굉장히 케이스를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그나마 제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 조금 내향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가치 투자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본다 그러면 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실 수 있는 성격이어야 되겠죠. 네, 좀 그런 성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자질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건 좀 내향적이고 내향적이고.
하나에 그 집착하는 편, 약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다라는 점, 무모할 정도의 그런 가끔씩 그런 판단들을 하신다라는 점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네. 그런 점들이 특징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고, 더 넓은 영역에서 가치 투자로 가면 전부 다 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산업 전체에서도 기술 안에서도 이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가시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직업에서의 특정 학습이 굉장히 깊다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왜 투자는 또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투자 잘 하시던데. 아, 뒷단은 잘 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기 영역과 상관없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뭐 컴퓨터공학과 교수인데 네. 내가 갑자기 의류 산업에 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 조금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실패를 하는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면 내 직업과 관련된 산업과 그 밑단에 이제 분류되는 그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흥미와 감정이 동요하는 대로 투자할 경우에는 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그 상황에서 저는 자기의 삶과 투자를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업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미디어업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훨씬 학습하기가 편하죠. 매끄럽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느끼고 관심도 있고 시장 트렌드도 거기에 맞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게 내가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한 포지션인 것 같다. 근데 성공한 분들이 뭐 자신만의 신념 때문에 주식 투자 행위가 좀 힘든 부분도 있다면서요? 보통 하나의 내가 일을 잘했으면 네.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난 이래 성공했어.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포함하게 되고 그 포함된 자존감을 이제 투자 시장에까지 난 이 정도로 똑똑하고 이 정도로 잘 해왔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도 반드시 그래야 돼 라고 하면 투자 시장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점. 어떤 똑똑한 누군가와도 네. 그들보다 똑똑한 누가 존재하는 게 투자 시장이고 그들조차도 계속 틀리는 게 이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빠르게 이 피보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연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포지션을 바꾸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잘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근데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제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항상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트렌드가 그런데 내가 우연히 그 트렌드에 그냥 잠깐 탄 거다라고 해야만 항상 의사결정에서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의견 너무 확실해. 이거 맞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해버리면 정확한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경계하는 사람인 것 그런 같습니다. 측면에서 뭔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언젠가 뭐 꺾일 수도 있고. 네. 아까 주식 투자하기에 적합한 성격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추가하면 책에서는 이제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성격.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만나보면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엄청 있는데 많으세요. 맞아요? 네. 어. 저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많이 공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엄청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원래 그런 성향도 있지만 네. 하면서 그게 극대화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을 덜어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서 감정을 아예 배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것조차도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까 동요되면 안 되고 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애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동요되는 세상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거 연애사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예요? 과거의 여자친구분한테. 왜 그렇게 표현 안 해? 똑같이 그거를 답답하지. 답답하지. 뭐 사랑한다 표현도 해주길 바라고. 맞아요. 행위든 뭐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일과 그 공과 사를 사실 많이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심취하다 보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부작용 때문에 같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지금은 좀 옛날보단 잘 되세요?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이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변에 봤을 때. 인과관계를 따지고 맞아. 합리적이어야 되고 맞아, 맞아. 어떤 이성적인 맞아, 맞아. 형태의 사람들은 그 영역에 다가가기 좀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잘 지나치게 표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네. 조금 인간미가 좀 덜 느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진입 장벽이 무척 낮은 동전주에 책에서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이게 좀 약간 뒷단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던데. 저는 투자를 처음 할 때, 네. 난 어차피 부자가 될 사람이고, 네. 큰 돈을 운용할 사람인데, 네. 동전주를 거래해서는 내가 2, 3년 뒤에도 크게 거래할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했거든요. 네. 뭐 되게 오만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동전 주식에 관심을 갖고 그랬으면 시야가 굉장히 좁았을 것 같고요. 이 산업 전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 관심도, 사람들의 특정 모멘텀에 반응하는 무언가, 좀 그런 노이즈 같은 영역에서 막 달려들면서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쩌다 저런 기준을 잡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더 넓은 영역에서 나는 내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한 종목에 다 넣었을 때 영향을 안 받는 주식이어야 돼. 라는 그냥 막연한 기준이 있었어가지고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거래했거든요. 대형주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대형주에서는 기준으로 잡을 게 실제로 펀더멘탈이랑 매크로 환경이나 모멘텀 전부 다 꽤 명확하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의 구조가 깔끔하고 리서치 자료도 명확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오만한? 그래서 막 그때만 해도 상장 폐지되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동전 주식에서 막 저기 어디서 막 그렇죠. 석유가 터졌다 그러면서 막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상하게 변질됐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또 동전주 투자는 뭐 아무래도 투기적인 성향을 좀 이어질 확률이 좀 높을 테니까. 네, 근데 실제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굳이 할 만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책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초보 투자자는 단타로 돈 벌 수 없다면서 단타는 절대 하지 말라. 근데 동광님 단타로 돈을 벌었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라고 확실히 단정 짓고 인생을 저는 많이 네. 투자했거든요. 네. 여기에 많은 시간과 투자라는 그 투자자로서의 삶에서 굉장히 뭐 아웃풋에 대해서 엄청 제가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봤고 용기 내서 투자해봤고 내 모든 걸 바쳤던 시간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하나의 사실을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내 과거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면 나는 그걸 누구보다 많이 고민했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한테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점 그게 내가 바라본 바로 그게 쉽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그렇게 안 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이 투자를 접할 때 직업의 영역이 아닌데 마치 돈은 직업처럼 벌어야 되는 것처럼 접근하셔가지고 그랬을 때 결과는 100이면 100이 뻔하잖아요. 시간 차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잘 안내해 주는 게 또 나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네. 그럼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매매 중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세이코타의 말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투기하고 실제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매매 중독처럼 하루에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진짜 거래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또 손해보는 구조인 거죠. 네, 그게 정말 비효율적이고 물론 학습을 위한 무언가라면 저는 뭐 해볼만 하다. 직업이 아니고 그냥 다른 재테크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그럼 혹시나 매매 중독에 빠진 또 투자자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떻게 벗어나면 될까요?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공책에다가. 네, 내가 한 번 사고 팔면 0.3% 마이너스. 그렇죠. 같은 가격에. 네. 10번 사고 팔면
3%. 100번 하면 30%. 그러면 되게 명확해지거든요. 네. 매매 적게 해야 되겠네요. 네. 왜냐면 이 모든 기준은 내가 샀던 가격에 그대로 파는 기준이에요. 더 싸게 파는 기준도 아니고, 크게 손해보고 파는 기준도 아니라, 단순히 내가 샀던 가격에만 팔아도 100번을 반복하면 자산이 30%가 없어진다는 점을 요즘 막 그런 모니터에도 막 붙이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던데 그런 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책에서 최악의 매매법으로 지라시에 근거해서 투자하는 거 요거 꼽았던데 지라시는 진짜 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일반 투자자는 굉장히 대다수인 것 같아요. 뭐 어디선가 네, 자기만 못 들은 들었다. 거라든가 아니면 뭐 리딩방에서 뭘 들었다든가 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인 게, 물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네. 실제로 많이 잡혀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여의도 안에서는. 네. 이제 뭐 그 안에도 많은 망들이 있지만 저도 여의도에 있어봐서 아는데 네. 실제 잡혀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룰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보의 영역은 네. 전부 노이즈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건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10번 중에 그 5번이 정보가 맞았다 네. 라고 하면 꽤 괜찮은 좋은 적중률이잖아요. 근데 그 5번은 네. 내가 정보가 없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이도 아무 주식에 눈 감고 사도 50%. 50대 50이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정보를 10개 받아서 5개 사실인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찌라시라고 하는 형태의 정보.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아무런 우위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게 10번 중에 뭐 7, 8개가 맞는 정보가 들어오는 채널이 나한테 있고, 그게 합법이고, 뭐 혹은 1년의 통계에서 봤을 때 그 표본으로 우리가 7, 80%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면 네. 저는 그건 유의미한 찌라시의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0번 중에 한 번 맞으면 다행, 두세 번 나오면 뭐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해서 역시 안 맞은 건 흘리고,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숫자로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책에서도 뭐 정보를 듣는 즉시 사실 뭔가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도 늦어도 이미 한참 늦은 시간이라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듣는 정보가 정말 비밀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합리적이지 않나. 자, 그럼 이번에 시청자 질문 몇 개 있어서 그거 한두 개 정도 질러볼게요. 네. 승훈 아이디님께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면 대출을 받아서 시드머니를 더 늘려 투자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물론 틀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고민이 됩니다. 실제 저도 레버리지를 자주 쓰기도 했었는데, 네. 대출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대출 받나 뭐 신용을 잠깐 열었다 닫나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신이 들었을 때는. 네. 근데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네.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금액으로 다가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좋은 형태로 시세가 흘러가도 그걸 잘 지켜갈 수가 없어요. 네. 더 빨리 나오게 되거나 혹은 하락했을 때는 더 손실을 크게 계속 가져간다거나, 그러니까 내 의사결정에 크게 관여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쓴다라는 건, 그런 영역에서 제가 떠올려 봤을 때 좋은 케이스는 별로 없다.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가 냉철한 판단을 좀 먹을 수 있다. 네, 자꾸 감정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자, 김정훈 님이 질문인데요. 개별 종목입니다. 차트상은 하락을 예상, 그 다음에 호가창은 상승 예상이면 어디에다 기준을 좀 정하면 현명한 선택이 될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별 종목이 뭔지 안 알려주셔서 좀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개다가 일치해도 모자라는 기준이 아닐까. 내가 예상하는 차트상에서의 상승도 기준점에 닿아야 되고, 네. 내가 원하는 호가의 흐름도 상승에 닿아야 되고, 사실 기본이거든요. 이게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기준이 될 수 이제 매매 뭐 의사결정 기준이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가격 구간을 정하는 뭐 손절 가격 구간을 체크해 놓는 정도, 그리고 호가창조차도 저는 크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기서 많이
가치를 부여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면 네. 그런 호가창이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 그런 호가창,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상승하는 호가창, 상승하는 차트, 네. 그걸 만들어주게 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시장에는. 사람들의 관심도, 그리고 시장 유동성, 그걸 대변하는 무언가, 시장 논리,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 그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단순한 논리의 구조로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특히 투자 이 안에서. 전 책에서 이게 사실 가장 크게 많이 느낀 부분이고, 동가님도 아마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 같은데, 주식의 투자 과정은 나의 본성과 마주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더불어 그것이 투자 스타일이 되고 투자의 상패를 좌우하는 계기가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뭔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걸 또 하시고 싶었던 멘트인 것 같고. 아, 맞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코어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네. 물론 많은 직업들에서도 그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 책을 반드시 투자자만을 위한 책으로만 쓰진 않았거든요. 제가 느낀 그냥 그 10년, 12년들의 과정을 네. 잘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런 과정들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걸 읽고 힘든 시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는 굉장히 그런 활동을 네.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다. 나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내가 투기적인, 호전적인 사람의 형태인지, 혹은 내가 조금 더 진정되어 있는 사람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내 투자 성향과 매칭시켜보고 적용시켜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요즘 캐치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우리가 투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분들이 쓴 책을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유망 섹터, 네. 그분들이 말하는 유망 종목, 그걸 알고 싶어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투자 습관과 투자 태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고, 네. 계속해서 그 전문가들이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자신의 실력은 어떻게 보면 계속 안 쌓이는 상태에서 네, 계속 뭔가- 의존을 하게 되는. 예, 그분들이 없이는 뭔가 할 수 없는 네. 것들이 좀 반복되는 느낌? 네, 맞아요. 그 책을 쓸 때도 처음에 사실 출판사에도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원해서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원하니까. 네, 그래야 책 값이 비싸게도 팔리고 더 많이 나가고 저도 네. 그걸 알지만 반드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요청을 했고요. 네. 중간에 책을 그래서 한번 엎었다가 다시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개인이 투자로서 혹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걸 읽고 투자가 아니어도 내 인생을 같이 돌아볼 때 네. 그걸 본인의 인생에서 같이 대입해서 네. 적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거든요. 실제로 투자 서적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투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들이 인생의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 같이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조금 그렇게 제 또래 친구들 이제 어려워하는 네. 힘들어하는 20대 초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읽고 좀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책이 아닌가. 작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6개월에서 1년 정도 오래 기간을 쳤을 때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투자를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간 성적에 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작업이고 인생에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마치 내가 100m를 빠른 시간 안에 끊는다라고 생각하면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일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넓은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좀 더 이로운 투자 영역?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 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미래에 지불하게 될 그 경제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투자를 단기간 싸움으로 지속했을 때에 그들이 20년 뒤, 30년 뒤에 금융 비용을 얼마만큼 부담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걸 조금이라도 더 시장에서 잘 안내해주게 그래서 더 많은 금융을 경험하고 네. 장기간 잘 해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2021년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2022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보이기 위해서는 네. 성공적인 투자하려면 뭘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지. 시장은 항상 이랬고요. 시장은 언제나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하고 네. 무언가 내년도 특별하고 뭐 이런 걸 상상하지도 마시고 뭐 그걸 기대하시지도 마시고 되게 작은 부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에 집중하심이 좋을 거다. 우리의 많은 투자 인생은 그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일부러 작게 닫아두고 네. 내가 잘 알 수 있는 영역 하나를 2022년에는 투자의 성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20년, 30년의 투자를 올바르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를 깊이 알아보는 과정을 할 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잘 하나를 산업을 알아보고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그 다음 해에 더 넓은 기회의 땅에 닿을 수 있고 더 넓은 영역에서 글로벌로 기업들을 알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투자를 하시면서 혹시나 남의 말을 들으면서 성적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책, 어떻게 보면 개장전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에서 동가님이 쓰신 책이죠. 네. 이 책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 투자자 동광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